혹시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셨나요? 이런 연휴 때 보면 가족이나 친지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타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상처를 내고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피해의식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내가 스스로 괴로울 때는 마음의 경계선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명절 때 보면 그 시누이끼리 올케 사이 이런 가족들 간에 이런 음식 문제로 부딪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뭐 맏며느리라고 해서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각자 잘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전을 부쳐 올 테니까 뭐 나물을 무쳐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거절을 하면서 조종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로 잠시 물러서는 거 되게 좋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라는 이 말이 거절할게요 라는 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생각에 여백을 두는 거죠. 2단계는 거절이 가능한 뇌 구조를 만드는 거래요. 거절이 되면 친정을 먼저 가냐 아니면 시댁을 먼저 가냐 아니면 시댁에만 머무냐, 이걸로 또 소소한 마찰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합리적으로 이 날은 우리 친정 가족이 다 모이니까 그 외의 날에 최선을 다하고 이 날은 저한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단계는 거절을 할 때 거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유가 없어도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결정의 장점에 주목을 하래요. 우리가 무언가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거절하는 방법과 태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자녀가 부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들이 분개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부탁에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꼰대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부모를 벌써부터 모시는 거를 확인하고 강요하는 거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한테 너무나 큰 올가미를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를 모시고 안 모시고는 그 시점에 가서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녀가 죄책감을 버리고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에는 그냥 그 상대를 내버려 두거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나 연인 간의 집착, 이런 거를 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연인 간의 만남을 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해, 상대방 맞춰주기가 어려워,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무기력, 이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만의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착 관계에서 회피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 회피적인 애착 관계는 영유아 시기 때 주 양육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보울비가 얘기한 내용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심리학자 보울비는 영유아 시기에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내적 작동 모델이란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 맺은 관계 및 인지 양식으로 나, 타인, 세상을 보는 틀을 말한다. 그리고 슬프게도 보울비는 이 모델이 일생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영유아 시기 때 주 양육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모임에서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셋째, 넷째를 늦게 낳다 보니까
그 셋째, 넷째랑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4남매였으니까 엄마가 저희를 양육하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셋째를 잠깐 그 아기 봐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아침에 맡기고 저녁 때 데리고 오고 이런 걸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 저희 셋째를 저희 친척들한테 가끔씩 맡기곤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만 6세 이전에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 알게 된 거죠. 또 그때 또 공교롭게 저희 셋째가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디는 저희 친척 집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디고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영유아 시기 때 주 양육자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싸우면 잠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그럴 수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조금만 작동해도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없는 사람 셈 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젠가 돌고 돌아서 본인이 알고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넓은 아량으로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본인이 그만한 그릇이 돼야지 그런 어떤 동등한 관계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일은 완벽하게 하되 관계는 조금 허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자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천장에 벽화를 그릴 때 아주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데를 너무너무 정성껏 세심하게 그렸대요. 그래서 그 지인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를 뭐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냐, 힘들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거는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완벽주의자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한테 강요만 안 하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저희 집도 저희 언니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막 청소부터 해요. 저희 엄마 집을 가도 막 청소부터 하고, 그러니까 엄청 깔끔하죠. 저희 형부도 깔끔하고 언니도 깔끔하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서 저는 가끔씩 또 이게 궤변 같지만 저는 또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그런 정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야단을 치면서 청소를 막 하는 거죠. 완벽주의자는 그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이거에 관련된 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작하라. 또다시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 뜯어보라. 또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쳐라. 거짓말도 배우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돌들에게도 말을 걸고 달빛 아래 바다에서 헤엄도 쳐라. 죽는 법을 배워둬라. 빗속을 나체로 달려보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라. 그리고 아침에는 빵 대신 실을 먹으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마지막 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도 제가 경험주의자라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허술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웃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실천적 대충주의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하더라도 행동을 하는 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들은 그 대신 실천을 섣불리 접근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에 완벽이라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호의를 넘치도록 베풀지 말래요. 호의를 일방적으로 베풀고 본인이 상처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전화한 사람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묵시적으로 내가 너를 찾을 때, 내가 너를 필요할 때 너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왜 너는 이제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이런 묵시적인 내용이 깔려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는 사회적 교환 원리와 호혜성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었대요. 모르는 사람 둘을 짝꿍을 이루어서 그림을 평가하게 했었대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콜라 2캔을 주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그 짝꿍한테 주면서 내가 오늘 영화표가 있는데 이 영화표를 사줄 수 있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영화를 못 보러 갈 것 같아. 이 영화표를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콜라를 건네주면서 그런 부탁을 하니까 2배 이상으로 그 영화표를 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사회적으로 교환 원리와 호혜성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했던 실험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기버이고,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테이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처는 받은 만큼 상대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매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매처에 해당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거를 주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받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가 간단히 생각하면 보통 받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를 더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면 누구나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받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서 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고객이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내가 이렇게 큰 돈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기 일당의 2분의 1이 해당되는 돈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 일당의 몇십 배 해당되는 돈을 그냥 팁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막 너무 감사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친절하게 했던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손님이 얼마 있다가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또 여전히 너무 친절하고 반갑게 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한테 주라고 이 돈을 기부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백 배에 해당되는 돈이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부모님을 들여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은 굉장히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을 난처하지 않게 하고 되게 친절함으로 응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베풀 때 행복한 게 맞구나, 이런 걸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